안녕하세요. 숭실고 국어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베이스캠프 국어 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이제 학교들이 거의 시험이 다 끝났을 텐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 및 배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과서는 1단원,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2021년 고1 3월 학평이 16번에서 45번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물론 다 출제된 건 아니고요. 일부 지문이 출제가 됐긴 했지만,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를 좀 보시면 대단원이 2단원이고요. 학평이 16에서 45번까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되게 모든 단원을 꼼꼼하게 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1 3월 학평이 이번 학평이 굉장히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런지 역시나 3월 학평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대신 문학과 비문학 부분만 포함이 됐다는 거. 그리고 배점을 살펴보시면 선택형이 27문항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올객관식이고 문항 수도 27문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숭실고 경향에 대해서 찍었던 것처럼 숭실고 시험 자체는 무난한 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이제 흐름이 이번 학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경향을 살펴보시면 출제 단원을 표만 보시면 알겠지만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고요. 학평에서 세 지문,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 지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 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4, 5, 6, 7, 8, 9 이렇게 한 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문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고 마치 오독오독 씹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왜냐면 안 그러면 그냥 이 시의 그냥 주요 내용은 이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시고 표현법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혹은 지문 속에 있는 사자성어라도 꼼꼼하게, 실제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평 문제에서 빈칸을 뚫어서 지문을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알고 넘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시험 자체가 무난하지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적은 만큼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적으니까 공부 조금 해야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범위에 많든 적든 학교에서는 그 많고 적은 분량에서 일정 수 이상의 문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적은 만큼 거기서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좀 넘어가시면 총평 전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다. 문항수도 27문항이고 올 객관식. 또 시험 문제 대비 시험 범위가 적절한 편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부담이 좀 적었을 것이다. 다만 아까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지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개별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학평 지문에서 빈칸 뚫고 사자성어 문제, 그거 이제 답이 곡학아세였습니다. 그거 문제를 내고 그 시험을 본 친구들은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내가 지문을 그 안에 들어있는 사자성어까지 알 정도로 꼼꼼하게 암기를 하지 않았다도 있고, 대체로 학생들이 사자성어를 어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원래 사자성어를 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내가 평상시에 사자성어 공부를 좀 덜 했다, 그러면 좀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편에 해당했다. 그리고
어려웠던 고1 3월 모의를 의식한 이유에서인지 시험 범위에 역시나 포함시킨 것이 주목할 점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이 시험을 맡았던 고1 학생들이 고1 모의고사가 거의 다 시험 범위였어요. 그리고 법 지문이 꼭 출제가 됐고요. 그 어렵다는 법 지문. 아마 지금 고1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1 친구들은 쌤이 법 지문 하면 바로 그 지문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고난도 문항을 한번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높임법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의 기역 미음의 문장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을 좀 보실게요. 기억, 아버지께서는 아직 집에 오시지 않았다. 니은, 누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디귿,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리을, 친구가 선생님께 길을 여쭈어 보았다. 미음,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딸기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볼게요. 자, 1번부터 기억을 통해 부정표현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임을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군.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부정표현은 이제 여기 안 왔다가 부정표현이에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선어말 어미가 아닌 특수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높임 표현이었다면 오지 않았다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높임과 비높임의 차이가 이 시로서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게 높임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의 이름이 바로 높임의 선어말 어미예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도 부정문이지만 높임법을 실현할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거죠.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선택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에서는 데리고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상대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고 이건 정말 총체적으로 너무 많이 틀린 선지라 학생들께 좀 말씀드리기가 웃긴 선지예요. 총체적으로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누나는 강아지를 데리고의 목적어의 대상이 강아지인데 강아지는 높임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님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고가 이 데리고를 높임의 대상할 때 쓸 때는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강아지를 모시고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리고는 특수 어휘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휘 형태를 쳤을 때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 형태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모시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어휘도 아닐 뿐더러 상대에 대한 높임은 상대 높임법이에요. 근데 모시고 같은 특수 어휘는 객체 높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역시 정말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선지를 고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디귿의 깨서를 통해 높임 표현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자, 디귿 문장 보겠습니다. 디귿 문장에 할아버지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하고 있으니까 잡수신다라는 그런 행위의 주체가 할아버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할아버지께서의 위치가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높임법 상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법은요, 여러분, 주격 조사를 바꿔주는 데서 실현이 가능해요. 주어를 높여주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이에요.
그리고 이 주체 높임법은요, 주격 조사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래 할아버지에다가 비높임 표현인 주격 조사를 쓴다면 할아버지 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가라는 주격 조사가 깨서로 변경됐잖아요. 그럼으로써 높임이 실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 선지는 틀린 이유가 깨서를 통해 실현했으면 주격 조사를 바꾼 거지 부사격 조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 부사격 조사라는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선지다. 그 다음 엿주어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높임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군. 리을 보겠습니다. 친구가 선생님께 길을 여쭈어 보았다. 길을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 길을 여쭈어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비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여기서 여쭈어가 물어가 되잖아요. 물어. 비높임이라면.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물어보다에서 여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높임 표현이 실현된 게 일단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모시고 있죠? 위에 모시고 같은 높임 표현들은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표현입니다. 객체. 그러니까 객체라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리을 문장. 선생님께 길을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께의 위치가 부사어에 해당하죠? 그럼 여쭈다는 선생님이라는 부사어를 높여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죠. 여기 보세요. 주체에 대한 높임. 아까 쌤이 주체 높여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높여주는 거잖아요. 리을에서 주어 자리는 친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4번 지문도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 선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5번의 선지가 답인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채더라도 5번을 잘 분석하기 어려우셔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쌤이 이렇게 복합적인 높임 문장은 이미 수업 시간에 한 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사실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수업 때 이 복합적인 문장을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잠깐 좀 지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딸기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지운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색깔펜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체 높임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객체일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듣는 이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에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어머니께서, 여기 문장에서 어머니가 딸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체 자리죠? 그리고 어머니가에서 깨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가가 깨소로 바뀌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 자리의 주격 조사가 변동되면 그것은 주체 높임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체 높임법이죠. 그쵸? 그리고 할머니께 딸기를, 할머니께 부사어 자리잖아요. 주어, 부사어. 그리고 할머니 높여주는 대상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면 그것은 객체 높임인 것이다. 여기가 객체 높임이죠. 그쵸? 딸기를은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높여줄 필요 없잖아요. 딸기님 아니잖아요. 아까 나왔던 그 강아지님처럼. 자, 들이셨어요가 중요해요. 들이셨어요. 들이다 보세요. 들이다. 할머니니까 드리는 거죠. 그쵸? 딸기를 받는 대상이 할머니니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닌 아들이나 딸한테 딸기를 이제 보냈다면 그건 줬다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딸기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할머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휘를 사용한 객체 높임에 해당하죠. 특수 어휘를 사용한 객체. 셨어요잖아요. 셨어요. 들이시엇어요예요. 분석을 하시면 들이시엇어요. 분석을 해볼게요. 시엇어요. 엇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요 시가 중요하죠. 앞에 이미 1번 선지할 때 시 설명 들었잖아요. 선어말어미. 그리고 이 시는 왜 붙은 거냐? 들이는 사람이 어머니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 반말 쓰지 않죠? 그쵸? 왜 선생님 오늘 좀 늦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 있어요? 없잖아요. 선생님 오늘 좀 늦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끝나죠. 왜?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요는 왜 있느냐? 상대 높임법 때문에 있구나. 색깔로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5번 보세요. 들으셨어요는 주체, 객체, 청자. 듣는 사람에 대한 높임이 골고루 실현되어 있다. 너무나 명백하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5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수업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틀렸을 수도 있지만 틀린 사람은 원망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좀 서운해. 틀리면. 왜냐면 쌤이 분명히 이렇게 높임법이 3개가 다 나오는 복합 지문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칠판에 써서 한번 풀이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얘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3개 높임법이 다 있는 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조금 강력한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다. 그쵸? 높임법이 주체, 객체, 상대만 따로따로 물어보면 쉬워요. 이렇게 한 문장에서 3개가 어디는 주체고 어디는 객체고 심지어 지금 들이셨어요라는 이 짤막한 단어에 3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심화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방향을 조금 권유를 좀 드릴게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숭실 시험은 생각보다 무난한 편에 해당해요. 시험 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지문에서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방금 우리 풀었던 문법 문제처럼 문법 문제가 조금 나오지만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5번 선지처럼. 그런 걸 잘 풀어내시려면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도 절대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문법은 여러 번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실제로 문법 문제 많이 드려요. 하고 오시면 다 못 풀고 가게 될걸요. 그러니까 꼭 학원에 등원하셔서 공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문법 문제는, 문법 교재는 출판사가 아니라 서점에 있는 시중 교재를 한 권 정도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좀 사서 좀 공부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들어왔을 때 그때 공부하면 늦어요. 시간도 많이 손해를 보시고. 그래서 문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또 이제 개별적인 통로로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